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은 엇갈린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대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시장에서 무려 1% 넘는 하락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도 코스피 시장 안에서 3천억 원 넘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00억 원 가깝게 다가서면서 오늘 담아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2,63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장중한대는 2,640선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현재 720선까지 빠졌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한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간밤 미국에서는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점도표도 연내 2차례 인상 전망을 유지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그동안 불확실성이 크게 키워왔었는데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텐데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마감 보시면서 투자 전략 현명하게 세워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한국 시장은 여전히 순항 중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오히려 시장에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려면 사실 한국 시장에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에 조금 더 매력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이전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큰 시선으로 바라볼 텐데요. 간밤에 FOMC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 BOJ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었고요. 간밤에는 FOMC의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금리의 흐름만 본다면 참 다이내믹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금리는 0%대를 유지하다가 보시다시피 5%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금리를 조금씩 인하하면서 이제 4%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간밤 FOMC에서는 이틀간의 회의를 했을 때 금리를 동결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리는 그대로 동결이 됐고요. 기준금리는 4.25에서 4.5%대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을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좀 약간씩 다른 것 같은데요. 한국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봤더니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당장의 변화보단 정책의 여력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대차증권에서는 파월 발언은 긍정적이었는데 일시적이다. 요 발언은 PTSD가 올만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IBK투자증권에서는 데이터는 하드, 멘트는 소프트였다면서 이번 파월 의장이 멘트는 그래도 소프트하게 나온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같은 웨이트 앤 시였는데 좀 이번에 나온 발언은 다른 느낌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흥국증권에서는 이제 시선이 물가에서 성장으로 갔다라면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한시적인 불확실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은 맞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키움증권에서는 잘 넘겼고 이제 중요한 거는 관세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FOMC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또 나왔고 결정이 됐는지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마 장중 내내 들으셨겠지만 FOMC에서는 6월부터 다시 금리를 인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내 75베이시스 포인트의 3차례 인하를 단행하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행이 6월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이번 FOMC에서 결론이 난 듯합니다. QT는 완전 중단은 아니고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축소가 됐고요. 물가 전망은 연말까지 봤을 때 PC지수 2.5에서 2.7%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간의 물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좀 무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장률을 전망치가 다시 한번 하향 조정됐는데 2.1%에서 1.7%대까지 하향됐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도 1%대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좋았습니다. FOMC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예상에서 벗어난 건 없고 그래서 우리 전망도 바꿀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3월까지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예상을 크게 뒤엎는 그러한 경제 결과가 나온 것이 없고 보시다시피 6월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까지 그때까지의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게 이번 FOMC의 중심 내용이었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3월 FOMC가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은 정확하게 어떠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Much of it is tariff. So let me say that it is going to be very difficult to have a precise assessment of how much of inflation is coming from tariffs and from other, and that's already the case. You may have seen that goods inflation moved up pretty significantly in the first 2 months of the year. Trying to track that back to actual tariff increases, given what was tariffed and what was not, very, very challenging. So some of it, the answer is clearly some of it. A good part of it is coming from tariffs, but we'll be working, and so will other forecasters, to try to find the best possible way to separate non-tariff inflation from tariff inflation. In terms of your sort of looking through question, too soon to say about that. As I've mentioned, it can be the case that it's appropriate sometimes to look through inflation if it's going to go away quickly without action by us, if it's transitory, and that can be the case in the case of tariff inflation. I think that would depend on the tariff inflation moving through fairly quickly, and it would depend critically as well on inflation expectations being well anchored,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being well anchored. 네, 기자회견 안에서의 파월 의장을 여러분들 잠시 만나보고 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모르겠다,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전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FOMC 이후로 기자회견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요. 파월 의장이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떤 스탠스로 보고 있느냐를 사실 잘 알기 위해서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에 이 파월 의장의 전체적인 스탠스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인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중대한 정책 변화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2기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그것이 경제 결과로까지 미치기까지는 영향이 분명히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과정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경제 전망 요약하는 과정이 솔직히 말해 어려웠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호와 잡음을 구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잡음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신호도 좀 꽤나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구별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도지 해고가 있죠. 해고에 따라서 앞으로 사실 경제 성장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삐끗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 차원에서의 파급 효과는 미미하다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또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경기 침체 무조건적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라면서 여전히 중립적인 스탠스를 함께 보이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희가 많은 외신에서 좀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먼저 LPL 파이낸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달러화의 하방 압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달러화가 지금까지는 강세였지만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 하향 안정화라기보다는 조금 더 하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었고요.
글로벌 X에서는 연준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과 멈출 수 없는 힘 사이에 갇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힘이라는 것은 트럼프 정부를 의미하겠죠. 지금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사실 갇혀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탄탄한 투자 전략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현재 이 연준은 신중한 관망 모드에 있으며 최근에 성장 둔화가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키워드의 방점은 성장에 찍히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사실 이제 성장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만 한국으로서는 위보다 아래를 바라보는 환율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게 되면은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함께 움직일 텐데요. 한국 시장의 매력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의 자금을 싸들고 들어올지 여러분들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헤드라인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볼까요? 네, 닛산 수주 호재의 방긋, SK 배터리사 동반 강세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이 일본 닛산과 체결한 배터리 공급 계약에 힘입어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특히 SKIE 테크놀로지, SK 이노베이션의 강세 돋보이고 있습니다. SK온은 일본 자동 완성차 업체와 계약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SK온은 닛산의 미국 법인에 2028년부터 6년간 총 99.4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배터리 공급량 등을 감안했을 때 업계에서는 1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CJ 소식입니다. 올리브영의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증권가의 목표가 줄 상향 소식에 오늘 주가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CJ 올리브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이 1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SK증권도 12만 5천 원에서 15만 원으로 20%가량 상향했습니다. CJ 올리브영과 푸드빌의 성장세에 유효하다고 했고요. 비상장사인 CJ 올리브영에 대한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른 CJ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CJ 프레시웨이의 주가도 올해 실적 성장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면서 동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 SDI 소식입니다. 신임 대표이사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온 가운데 주가 당연히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의 최주선 사장이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된 전날 자사주 1000여 주를 장내 매집했습니다. 취득 단가는 주당 19만 1,500원이고요. 총 매입 금액은 1억 9,150만 원입니다. 시장에서는 책임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삼성 SDI가 최근에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예고한 만큼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창사 이래 첫 분기 배당을 실시한 KT,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KT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도입했습니다. 한 주당 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요. 연간 총 배당금 4,916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주고 있습니다. KT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할 계획이고요. 총 규모는 1조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소식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가지 헤드라인 보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집중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CJ 올리브영 관련된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텍스 리펀드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국내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의 4분기 실적을 보면 올리브영의 매출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CJ 올리브영이 최근 좋은 이유는 방한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성장도 분기별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온라인 성장이 분기별로 한 19% 정도 올라오고 있는 거고 분기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요. 순이익은 무려 82%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올리브영이 CJ 그룹의 승계 과정에서도 또 핵심 자회사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IPO나 CJ와의 합병 등 이제 정해진 수순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올리브영의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SK증권에서는 CJ 올리브영의 가치를 2020년도 1조 8천억에서 최근에는 3조 4천억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CJ 올리브영의 가치 상승은 지주사인 CJ의 가치를 올리는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레포트도 발간된 상황이고 목표 주가는 현재 15만 원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CJ의 주가 흐름은 CJ 올리브영의 성장과 함께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CJ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의견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주 성격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알테오젠이 일단 키트루다와 알테오젠 SC대형에 대한 임상에 대한 초록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는 이제 좋게 나왔고요. 열등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맥 주사와 SC대형의 동등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임상 성공이라고 보고 있지만 오늘 일단은 초록에 대한 세럼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플로우를 좀 살펴보면 일단 알테오젠은 할로자임과의 특허 관련 노이즈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으로 인해서 일단 해소가 된 측면이 있었고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오늘 좀 급격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롱텀하게 좀 보자면 12개 이상의 알테오젠은 기술 이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는 수천억의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신한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면 26년도 영업이익이 3,600억 이상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계약이 1조 9천억짜리 세계 파이프라인에 대한 계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류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번 분할로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5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0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과 함께 종목 시그널 진행했습니다. 종합결제 서비스 기업 KG모빌리언스가 디지털 금융회사로 도약합니다. 기술 혁신을 토대로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입니다. 먼저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IT본부를 2개의 개발실과 이를 지원하는 지원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AI 기반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입니다. 이를 통하면 피지 거래 트래픽을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시스템 이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업무에 적어도 30-40% 정도는 다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사는 가상자산 지급결제 서비스도 준비 중입니다. 디지털 화폐 시장이 활성화함에 따라 새로운 전자결제 중개를 위해서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탈중앙화된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 금융기관과 카드사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은행이나 카드사의 시스템보다는 디지털 화폐 기반의 새로운 결제 인프라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KG모빌리언스는 중국 이커머스를 포함한 새로운 거래처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지속 성장 중에 있는 중고마켓 그리고 배달 플랫폼 중에 휴대폰 결제가 미도입된 가맹점을 중심으로 서비스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년도는 이런 안전한 피지 사업 구조로 연간 거래와 영업이익 모두 최대로 이뤄내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해 TMF 미정산 리스크를 털어낸 KG 모빌리언스. 올해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시장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만루홈런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FOMC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금리 동결했고 점도표도 유지를 했는데 이 FOMC에 대한 파트너님의 분석도 궁금하고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FOMC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월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잘 발표된 것 같습니다. 이변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분석을 뭐 디테일하게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에 살짝만 덧붙이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실업률 같은 경우가 조금 높아질 거다라는 거, 예상치보다 좀 더 높아질 거다. 그리고 이제 GDP 같은 경우를 조금 낮춰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 이제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식량하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변동이 굉장히 크죠. 이걸 제외한 지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썩 이렇게 좋지 않게 잡았습니다. 관세 영향력이 좀 크지 않을까 싶다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분명히 이달 초만 해도 이제 시장의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살짝 매파적이었다. 그런데 이게 뭐 극단적인 매파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상한 범주 안에서 움직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변은 없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GTC 2025 바이오 이쪽을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세미나나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주의 여러 가지 이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 이제 페아마케라든지 아니면 HLB에 대한 이제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 급등 종목, 차익 실현, 눌림목 매수 이것만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됩니다. 지수는 지금 단기 이제 자율 등락 구간에 들어와 있으니까 약간의 등락폭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지수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죠. 그동안은 코스닥이 굉장히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강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초에 달라진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수급이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계속 빠져나오기만 했던 이 삼성전자 수급이 양호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을 대거 매수를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다? 이 중소형주 쪽으로 들어갈 자금이 다 삼성전자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쉬엄쉬엄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만 지나면 또다시 좋아지는 거는 코스닥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3월 하순부터는 코스피도 좀 좋아져야 됩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심에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금융주들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하죠. 뭐 키움증권 같은 증권주도 올라오고 뭐 NH투자증권이나 이런 증권주들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제 금융 지주사들만 좀 올라줘서 밸류업 관련주들이 같이 뒷받침 돼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봄에는 이제 코스피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 흐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좋았던 방산주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휴식을 취하고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와서 2650에서 2700 사이 이 구간이 저항 구간이 있다, 매물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건드려주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더 못난이었던, 물론 올해 들어서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에 비해서 못난이었는데 지금은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코스닥만 계속 가는 증시는 말이죠, 얼마 못 가서 다시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코스피가 함께 형님이 먼저니 아우가 먼저니 이렇게 서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게 가장 건강한 증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주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으로 우리 넘어가서 보면은 지금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코스닥은 그럼 위기가 왔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건 또 아닙니다. 코스닥도 뭐 금방 또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 제가 이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사실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급락 구간이 한번 나올 수는 있다. 트럼프의 발언이나 이런 불확실성을 이제 증대시키는 부분 때문에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이 구간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위로 올라가면서 780포인트 도전하면은 아마 그때는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자율등락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 하나 찍었고 이 두 번째 바닥을 730포인트 부근에서 찍고 가느냐 아니면 약간 하회하면서 찍고 가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 상승할 때 코스피가 건재하고 코스닥이 조정받는다, 괜찮다. 그리고 그 순서가 바뀌어서 코스닥이 좋고 코스피가 조정받는다, 괜찮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장에 강세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알테오젠이 거의 10% 가까이 밀리면서 이 지수를 다 끌어내리고 있는데, 이런 뭐 흐름 때문에 이제 지수가 좀 이제 불안하고 이제 유지되지 못하고 강세가 나오지 못하는 게 여러분들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쉬움이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아직까지 뭐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이제 출발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소된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해소될 때까지, 그리고 4월 2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한 보름만 있으면 여러분들, 보름도 안 남았죠. 이제 4월 2일이면 상호관세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예요. 불확실성을 시장에서 제일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느 섹터에 집중하느냐라고 고민 많이 하실 텐데, 그러면은 섹터가 아니라 수급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 수급을 훑어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든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이든 여러 가지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거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입장을 바꿔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뭐 다른 이머징 국가나 투자를 한다, 혹은 서학개미분들 뭐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왜 해외에 눈을 돌리고 투자를 하느냐?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또 국내만 투자하는 것보단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얻어가기 위해서인 거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관심 갖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 살펴봤는데, 지금 주도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죠. 100% 이상 오른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안 오르거나 혹은 외국인도 물려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을 우리가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투자 관점에서 오늘 종목들을 추려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함께 이제 넘나들면서 함께 관심 가져보는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가치 투자를 하면서 절대 손해볼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 아래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해 봤는데, 그중에서 안타, 2루타, 3루타 말로 없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종목들, 외국인이 사랑하는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수급에 좀 집중해보자.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낼 수 있는 안타 종목부터 들어가 볼까요? 대표적인 성장주이자 인터넷 업종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주가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를 또 별도 앱으로 출시하기도 했는데, 안타로 보고 계신 이유 뭘까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외국인 이제 순매수 종목 2위권에 올라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 2.8%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작년 연말에 그래도 양호한 흐름 보인 다음에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2개월 정도 관세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 구간이 한 2개월 정도 되죠. 그래서 제가 60일 평균으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왜 올랐느냐라고 하면은 인텔에서 아니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는지 몰랐다. 우리도 지금 알아보니까 대단한 기업이 있고 미리미리 AI 쪽을 준비했던 기업이 있더라. 그게 바로 네이버다라고 해서 네이버와 협업을 하면서 카이스트와 함께 이제 AI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하이퍼 클러버 X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 부분이나 한국에서는 가장 이제 앞서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가 글로벌 빅테크만큼은 아니어도 한국의 빅테크로서 이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작년에는 하드웨어의 시대였는데 올해는 AI 쪽이 소프트웨어로 넘어온다라고 얘기하죠. 그에 가장 걸맞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주가는 아예 바닥권이었죠. 그러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게다가 딥시크가 나오면서 오픈소스 진영에서 희망이 점점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나 이런 쪽도 가능성이 생기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과거에도 뭐 수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도 이제 좋은 구간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도 매수를 이만큼 하고 매집을 했는데 아직 하나도 끌어올리지 않은 종목, 외국인들이 알아서 끌어올려줄 종목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네이버가 핵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2위 종목 네이버 안타 종목으로 든든하게 한번 가져가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이버를 오늘의 안타 종목으로 안정적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1루타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퓨런티어 선택해 주셨는데 역시나 외국인이 많이 이 종목을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의 이제 지휘봉을 연결받아가지고 정보 효율부 수장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뛰어나게 이제 규제를 해제하는 쪽이 자율주행 아니겠느냐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관련주를 이제 관심 가져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대장은 SOS랩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160%나 올랐는데요. 지금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60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 20위권에 있는데 마이너스 38.88%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죠. 최근에 이제 오른 건 별로 없는데 많이 떨어진 종목으로 해서 외국인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 이제 다가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SOS랩을 보실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이 정도 손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대로 끝내지는 않을 것 같다. 손실을 뭐 절반을 되돌리던 아니면은 수익 전환을 하던 외국인들이 이 종목에 대해 믿음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생신 카메라 쪽으로 해서 이 종목이 이제 광원 쪽으로 해가지고도 이제 내재화를 성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 절감에도 성공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한때 뭐 잠깐 동안이나 뭐 대장으로도 군림한 적이 있던 종목인데 지금은 잠시 자리를 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영광을 다시 차지할지 혹은 적어도 이 손실 구간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섭섭지 않은 수익률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이 종목 편안하게 여러분들 외국인이 큰 손실을 보고 끝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퓨런티어 또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2루타 종목 정리해보고 이제 3루타로 조금 더 장타 칠 수 있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일전기를 선정해 주셨는데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기조 속에서 우리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도 또 러브콜 보내고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산일전기. 제가 그동안은 뭐 이 분야에서 제일 뭐 뛰어난 기업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종목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먼저 간 다음에 후발주로 LS일렉트릭을 많이 봅니다라고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제 말로 없는 애청자분들이라면은 다들 이제 뭐 거의 외우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신규 상장 이후에 멋진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최근 60일간 보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16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코스피 종목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5% 가까운 이제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력망 교체하고 그리고 전력망을 새로 깔고 하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 이런 측면만 해도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2월부터 이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증설 기대감 있고 미국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대감이 가장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 3루타 종목은 항상 호타준족이라고 했는데 좀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산일전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주가는 여전히 하락 국면에 있다는 점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만나봐야 하는데 그 전에 또 말로 없는 종목들의 수익률 변경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여러분들 최근에 이 완료 없는 종목들 1차 목표치 달성하고 쉬는 종목들 많다. 지금 60일 동안 좀 쉬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종목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혹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지금 막 턴되기 시작하는 이런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이상 이제 세 자리 수익률 달성한 종목들이 이렇게 많고 그 뒤에 넘어가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50% 이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2페이지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고 오늘도 출발하는 종목들이 있고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대감이 더욱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온 종목들을 간단하게만 좀 봐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의 핵심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간단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표시해드린 이 구간이 우리가 이 소캔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제가 SK하이닉스를 강조해드렸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삼성전자 한번 볼 타이밍 왔습니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GTC 2025에 분명히 소캔 얘기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제가 되고 있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심택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죠. 같은 날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TLB가 조금 쉬고 있는데 또 TO를 준비하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 그동안 그 못난이 종목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열심히 반등하고 57,000원, 이 57,500원 이 구간 중요한 구간 회복한 다음에 지금 6만전자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많이 있다. 만약에 여기서 6만전자 구간에서 한번 걸리고 이제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더 가기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종목으로 넘어가서 본다라고 하면은 LG화학 같은 경우가 뭐 1분기에 흑자 전환될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오늘 그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거래 대금을 이만큼씩이나 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금 25만 원 구간의 거래 대금을 이틀 연속 실어서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고 있다라고 하면 바닥권 탈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말로 없는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다음에 이거 눌릴 때마다 매수하시면 되고 25만 원 아래서만 이제 음봉에서만 매수해서 모아가세요라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슬슬 출발할 준비를 마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내일 되면은 이제 놀고 먹는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는 코너죠. 이제 금요일만 되면은 놀고 먹자 관련주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양 기존에 설명드리고 말로 없는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설명드리고 이틀 만에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유지되지 못했다. 계속 말씀드리죠. 처음 설명드릴 때부터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종목이다라고도 설명드렸었는데 그런 움직임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이어서 거래대금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K푸드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같이 편승해가지고 우양이 또 1차 목표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올라가서 한번 터치하고 내려올지 아니면 돌파해서 말롬론까지 바로 갈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갖고 기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체크에 더해서 세 가지 종목 함께 AS 도와드렸는데요. 이렇게 짜릿한 승리를 이뤄내고 있는 만홈런 종목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오늘의 만홈런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외국인 순매수 종목 안에서 꼽아보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바로
더 좋은 비존입니다. 자, AI 관련주가 오늘 또 좀 연관돼서 나온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이버도 그렇고 산일전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AI랑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이 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60일 동안 매수한 27위 종목인데 마이너스 14.03%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까지 좋았던 종목들이 이제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카페24나 더존비존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가장 뭐 두드러지는 이제 종목으로 유명할 텐데요. 카페24 같은 경우도 기존에 말씀드리고 나서 멋진 수익률 나온 거 보셨죠? 더존비디온도 제가 볼 때는 그 못지않은 멋진 상승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락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제사 인터넷은행 이쪽에 이제 접수를 했다가 철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왜 그랬지라고 하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이 구간은 금방 이겨내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 솔루션이죠. 원 AI 이쪽으로 해서 글로벌 이제 2,290개의 이제 기업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가 뭐 다수이긴 하지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외국인들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간단하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6,000원 전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가격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빠르진 않을 수 있어요. 제가 20일선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내려오면은 바로 돌파할 가능성보다는 한번 저항받고 밀려서 2중 혹은 3중 다중 바닥을 만든 다음에 이걸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모아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1차원 큐치 7만 원, 2차원 큐치는 무려 9만 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항받았던 구간인데 이 구간도 지나가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간다라면 52,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말로 없는 종목도 편안하게 관심 가져보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존비존 2차 목표가 9만 원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전의 드라마를 쉴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골관절암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 좀 짧게 먼저 짚고 갈까요? 네,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골관절염 치료제가 이제 국내에서뿐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환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바이오 솔루션의 카티라이프,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 LNK 바이오의 이제 메가카티 등이 환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 카티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자가 세포를 활용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고요.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무대 확장 속도 측면에서는 이 메가카티가 좀 더 빠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내에서는 이 시장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해외에서 글로벌적으로는 또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직까지는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국내 시장은 조금 뭐 작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국내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조사 업체 마켓에 따르면은 글로벌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 규모는 올해 이제 110억 달러, 약 15조 원 정도로 이제 커질 전망인데요. 의약품 시장 규모 넘버 원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 규모만 해도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8%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환자 수로만 비교했을 때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이 약 10배가량의 환자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와 비교해서도 30배 이상의 환자가 있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무대 진출에 필수적인 상황이고요. 국내 시장보다는 글로벌 진출이 더 당연히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그리고 LNK 바이오 메가카티, 이렇게 환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먼저 카티라이프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이 바이오솔루션의 카티라이프라는 제품은 환자의 세포를 채취해서 이제 배양하고 자가율의 세포로 만든 치료제인데요. 이제 임상 이상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2021년에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이제 임상 3상 데이터를 간략하게 공개하기도 했는데, 뭐 우수한 효과가 그대로 유지된 모습을 보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정식 품목 허가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카티라이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가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라는 점인데요. 이제 환자 자신의 세포를 이용한 만큼 면역 거부 반응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로부터 채취된 세포를 펠릿 모양으로 배양해가지고 연골 부위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데요. 1차적으로 이제 연골 조직 특성의 펠릿이 결손 부위를 복구하고 이제 이식된 세포가 분비하는 이 세포 외의 기질 성분에 의해서 연골이 되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티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뼈의 미세청 공술, 그러니까 뼈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는 기술인데요. 뭐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제 다른 치료제들과 좀 차별화된 모습입니다. 실제 의료진 중에서도 이 미세청 공술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뼈 위에 이제 연골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잔디 같은 것에 좀 비유해서 설명드리면은 땅 위에, 흙 위에 잔디가 있는데, 이 땅은 건드리지 않고 잔디만 이렇게 더 잘 자라게 해준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이 이제 뼈까지 건드리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뭐 의료진들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뭐 단점을 좀 찾아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장점이 자가 세포를 활용한다는 점인데요. 이 단점도 사실은 자가 세포를 활용한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골관절염 수술을 받기 전에 먼저 한 차례 수술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1차로 이제 환자의 늑골에 있는 연골을 떼서 그걸 배양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2번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늑골을 뭐 갈라서 하는 수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수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2번 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네, 카티라이프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카티스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만나봤던 거랑 어떻게 좀 다를까요? 네,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 2012년에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이제 세계 최초 동종 제대혈률의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앞선 것과 이제 줄기세포 세포 치료제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것은 이제 동종이고, 앞에서 이제 카티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자가세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역시 미세천공술을 거칩니다. 미세천공술을 한 뒤 이 중가엽 줄기세포와 히알루론산 나트륨을 투여하는 방식인데요.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 지난해 상반기까지 3만 명 이상의 환자에게 투약됐습니다. 이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 가장 좀 잘 알려진 사례들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거스 히딩크 감독, 저희 월드컵 때 거스 히딩크 감독, 그 다음에 이영택 테니스 감독, 그분들이 이제 이 시술을 이 치료제를 투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가장 유명한 치료제이기도 하고요.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이제 일본에서 임상 3상 환자에 대한 투약을 모두 종료했습니다.
현재 투약 대상자 약 30%에 대한 1년 추적 관찰이 완료됐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최종 데이터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수술을 통해 확인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카티 시스템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고요. 제대열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해 진행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 안전성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임상 과정에서 이제 나타났던 부작용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안전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축적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 속도도 가속도를 붙여주고 있는데요. 2023년에 메디포스트가 이제 일본 후생 노동성사나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로부터 카티스템의 이제 국내 임상 결과를 인정받아서 이례적으로 일본 임상 1상과 2상을 생략하고 바로 3상으로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점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부작용이 없다고 하시니까 단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작용이 이제 부작용이 없다는 측면은 당연히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적용할 수 있는 환자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카티스템의 단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ICRS라는 등급이 있는데 이 ICRS 4등급 이상의 환자에게만 치료제가 투여가 가능합니다. 이 ICRS 등급 같은 경우에 무릎 관절 연골이 얼마나 남았냐 이걸 좀 평가하는 척도인데요. 이제 등급이 높을수록 관절 연골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많이 닳았다,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ICRS 3등급부터 이제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통증도 심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이 약간 많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이 ICRS 4등급까지 가야지 이 카티스템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환자들이 버텨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환자 투약 범위가 좁아지는 그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카티스템 짚고 왔고요. 그리고 앞서서 또 말씀해 주셨던 LNC 바이오의 메가카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치료제가 아니라 보니까는 의료기기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다른 것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의료기기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2022년 품목 허가를 획득한 제품이다. 이 메가카티 같은 경우는 연골 손상 부위에 미세 천공수를 역시 실시하고 이제 하이드로겔 형태의 부영제와 혼합해 이제 도포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이 메가카티가 다른 치료 제품과 갖는 건 역시 의료기기라는 점입니다.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대비해서 이제 품목 허들이 조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낮고 아무래도 치료제보다는 낮은 부분이 있고 그 허가 기간도 치료제 대비 상당히 짧게 빨리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포 치료제와 비교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갖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이제 시장 진출 속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포를 활용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과 보관이 편리하다는 점도 강점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세포 기반 치료제는 하루 이틀 내에 만들어진 지 하루 이틀 내 아니면 이동안이 하루 이틀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반면에 이 메가카티 같은 경우는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최대 2년까지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메가카티도 단점을 좀 짚고 갈 텐데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품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없다는 점인데요. 의료진들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것들을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가카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도입 병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출시 후 이제 수술 건수가 경쟁 제품 대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제 장기 관찰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시장 점유율을 충분히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카티라이프, 카티스템 그리고 메가카티까지 짚고 왔고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익숙해하실 그 코오롱 티슈젠의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고 갈까요? 근데 이제 코오롱 티슈젠 과거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네. 있는데 코오롱 티슈젠의 인보사 TGC 인보사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 TGC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치료제보다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한 D모드라고도 하는데 DMOAD라고도 합니다. 이제 FDA의 골관절염 치료제 신약 승인 기준을 좀 살펴보면은 통증을 위약 대비 줄여준다는 경우에는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로 허가가 가능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연골이 재생된다, 연골이 다시 생성된다라는 측면까지 이 MRI 같은 기기들을 통해서 확인된다면은 이 D모드로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FDA 허가를 추진하고 있고 다음 달에 이제 송도에서 열리는 세계 골관절염 학회에서 이 인보사 투여 후 15년 장기 투여
장기 추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5년 장기 추적 결과가 발표된다라는 점이 꽤나 인상적인데요.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FDA 같은 경우에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짧게는 5년에서부터 길게는 10년까지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5년가량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에 대한 것도 권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포 치료제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 데이터를 좀 확보한다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오롱 티슈 같은 경우는 임상 1상과 2상 이미 한참 과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참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결과를 추적 연구를 이어오고 있었고요. 4달 해당 결과가 발표된다는 점에서 좀 관심 많이 가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인보사 임상 2상 같은 경우에는 2011년 5월부터 첫 환자 투여가 이루어졌고 2012년 10월 달에 이제 환자 투여가 모두 종료됐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발표됐던 데이터보다 더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앞선 발표 이후 더 많은 환자 수와 데이터들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FDA 품목 허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인보사의 예상 매출은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도 그죠,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늘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타깃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죠. 이제 과거에 이제 글로벌 컨설팅 업체 사이먼 쿠처 앤 파트너스 분석에 따르면은 코오롱 티슈진인 인보사를 통해서 연간 약 70억 달러, 10조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미국 출시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보험 적용 전에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그러니까 1,400만 원에서 2,8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이 인보사 판매 네트워크를 지닌 인보사가 아닌 기존의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 네트워크를 가진 파트너사를 통해서 판매할 예정이긴 한데 판관비 지출 자체가 이제 현재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 경우 이제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부적으로나 전문가들 전망을 따랐을 때는 이제 인보사 영업이익률이 50%에 달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인보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구장창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겨울을 외치던 모건 스탠리가 이제는 살포시 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Winter is coming, Winter looms라는 보고서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안 그래도 추운 업황을 더 쌀쌀하게 만들었던 모건 스탠리, 이제는 스탠리의 스탠스에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D램 Looking Beyond the Valley라는 새로운 리포트를 내놓은 건데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D램, 낸드 모두 2분기부터 서서히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의 경우에는 최대 10% 내외의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V자 반등보다는 완연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른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 업체의 기술 추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창신 메모리 등 중국 기업들의 타격은 단기는 아니지만 2에서 3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고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또다시 출혈 경쟁에 나선다면 디램과 낸드 가격은 다시금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포인트는 기업에 대한 전망인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탑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높여 잡았습니다. 작년에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제시하면서 주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줬었는데요. 7개월 만에 다시금 목표 주가를 드디어 끌어올렸습니다. 23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투자 의견 역시 비중 축소해서 보유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디램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짚고 있고요. HBM의 리더 역할을 지속하면서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시장 진입으로 HBM의 빠른 보급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다만 주가가 13만 원까지 다시 하락할 여지도 있다라고 봤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유독 SK 하이닉스에게는 좀 깐깐한 잣대를 계속 들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가 6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로 또 끌어올렸습니다. 디램과 낸드에 대한 반등으로 실적 레버리지 기대된다라고 내다봤고요. 특히나 HBM3와 4의 개발이 진전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시너지도 가능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주가 측면에서 6만 원 선을 드디어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6만 원의 벽을 뚫고 더 올라가야 시총 1위로서 코스피의 상승세도 더 이끌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사직생의 각오로 다시 달라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주가 측면에서도 확연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인포의 박근호 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참 오랜만에 이런 시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외국인들이 5천억 원 넘게 담으면서 코스피는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안 가고 코스닥 내에 있는 기업들이 아주 하루 만에 뭐 10% 이상 급등하는 등 그러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완전 반대입니다. 외국인들이 돈 싸들고 들어오는 만큼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방어가 되고 있고 다만 좀 안타까운 거를 보면 오늘 코스피 안에서 올라가는 기업이 300개, 내려가는 건 500개인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가 거의 수급을 빨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 함께 나눠볼 주제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안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좋은 종목 중에서 앞으로 갈 종목을 어떤 걸 보시는지 이사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방금 질문에 답을 좀 하면서 먼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은 이제 제외를 하고 이제 거래소 기준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수량 기준입니다. 좀 약간 저가 종목군들 말고 좀 약간 대형주 위주로 어느 종목군들을 가장 많이 사는지 순위대로 한번 1위서부터 5위까지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기준이 라는 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좀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좀 약간 파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2위가 이제 삼성중공업을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최근 5거래일, 오늘을 포함한 5거래일 동안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E&A,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1위서부터 3위까지가 다 삼성그룹주라는 게 좀 약간 눈에 띄고요. 4등이 현대차. 현대차는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았거든요. 이제 현대차랑 KB금융이 외국인들 매도 1, 2위를 다퉜었는데 지금 현대차 쪽으로도 매수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5위가 이제 미래에셋증권.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 E&A, 현대차, 미래에셋 요 순으로 이제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데 오늘만 본다라고 하면은 미래에셋 빼고는 다 조금 매도 쪽으로 아마 집계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장 마감 시간은 얼마 안 남아서 일단은 뭐 전에 샀던 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이거를 왜 살까 1위서부터 5위까지 짚어보면
사실 추세대로 본다라고 미래에셋 증권 빼고는 이렇게 추세가 좋은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이나 미래에셋 빼고는. 삼성전자의 최근 나온 리포트들 앞서 이제 잠깐 언급했던 부분들을 살펴보면 하이닉스를 목표가를 올린 것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좀 굉장히 좀 야박하게 올렸더라고요. 기존 대비해서 5천 원 정도 올렸고 하이닉스는 엄청나게 올렸는데 시세만 보면은 지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외국인 수급이 집중이 돼 있어서 그 어떤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앞서서 질문에서 가장 외국인들 수급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좀 꼽았는데요.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저평가된 이유가 해소된 건 아니죠. 해소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것이라는 모멘텀도 확실한 게 없긴 합니다만은 과거의 흐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사실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이라는 특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구간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구간에서 실적이 악화가 돼도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목적인 부분보다도 어떤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이라는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도 있고 오늘 일단 6만 원대 공방에서 얼마의 마감이 잡힐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긴 한데 6만 전자로 과연 끝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약간 심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앞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인가? 저는 뭐 수량으로 보나 지금 느낌으로 보나 삼성전자가 좀 약간 뭐 핫한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박근호 이사님이랑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 그때는 이제 6만 원대를 넘어가면 네. 그때는 이제 좀 볼만하겠다라는 전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어쨌든 6만 원대를 넘어섰고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던 6만 원이니까요. 네. 근데 그 6만 원이라는 이제 그 기준점이 이제 그 2월 달에 고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삼성전자를 논하는 것은 좀 약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뭐 차트에다 이제 선을 긋고 지지 저항을 얘기를 할 때 가격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차트에서 얘기를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000원, 50,000원, 60,000원, 70,000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6만 원을 말씀을 드린 거고 6만 원이 못 넘고 아래로 빠진다라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상승 추세로 접어들기 힘든 구간이고 최근에 좀 약간 2달 정도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평균 5 거래일의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목표가를 이제 어느 정도 삼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힘든 질문이고 미래에서 이렇게 오지 않는 이상은 얼마까지 갈 것 같다라는 것은 말하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레거시 반도체의 그 업황 회복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니면 가격적인 측면은 아니더라도요. 보니까는 삼성전자가 외국인 보유율이 최근 들어서 5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이 2024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55%대였거든요. 이때 이제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50%대가 최근에 뭐 49%대가 떨어지기도 했고 보유율을 봐도 좋고 꼭 주가적인 측면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를 좀 트레이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어떤 걸 기준으로 삼으면 될까요? 저희 파이널샷에서 연결하시는 한 분은 지수를 보고 트레이딩을 하자 이렇게 의견도 주셨었거든요. 삼성전자 이꼴 뭐 예전에 지수 인정은 있었죠. 근데 저는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들어오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환율입니다. 환율이 여기서 이제 더 만약에 과거처럼 급격하게 오른다라고 하면 외국인 수급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수급은 당분간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설명 잠깐 들으면 장중에 환율의 움직임은 외국인들의 매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팔면은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거고 사면은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에 뭐 환율이 그렇게 뭐 상승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은 저는 지금 뭐 매수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만나보고 왔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를 박근호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표가를 정하기라는 굉장히 힘듭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특징도 있지만 사실 코스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에서는 보유율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한 바 있고요. 또 저희 계속해서 또 연결하고 있는 서영훈 차장님께서는 지수 보고 삼성전자를 트레이딩하는 게 맞다. 지수가 떨어질 때 삼성전자 사고 또 지수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에 대한 수익을 실현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환율을 보는 게 맞다. 지금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여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이 상방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건 삼성전자를 사기는 힘든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다양한 부분을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무버 이번에는 금은동 귀금속 원자재 시장 전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금은 상승 랠리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동 역시 이제 랠리에 동참을 하면서 들썩이는 구리 가격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가격의 경우 9,804달러에 도달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5개월 내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 배경은요.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정책 변수 역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구리 관세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까지 맞물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의 경우 1월 생산량이 전월 대비 24% 급감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9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칠레의 국영 광산업체인 코델코의 분석에 따르면요. 주요 광산 유지 보수로 인해서 이번 분기 생산량이 정년 동기 수준보다도 더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구리 수요는 이렇게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35년까지 2023년에 비해서 30%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구리 가격을 더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글로벌 IB나 증권사에서는 어떤 전망 내놓고 있을까요? 먼저 시티에서는 국제시장의 구리 가격 3개월 안에 톤당 $10,000에 도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바라봤습니다. 미국의 관세 예고에 미국 이외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5월에서 6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도 미국의 구리 관세 도입 가능성이 가격 상승 더 부추길 것으로 같은 의견을 제시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움직임이 빠듯한 수급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내놓은 리포트를 통해서 귀금속 섹터의 강세 사이클, 불 사이클이 2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2분기 원자재 전망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 안전자산인 귀금속 섹터는 통화 정책상 완화적인 기조하에 강세 사이클 전개가 되는데 미국 연준 주도의 글로벌 통화 정책에서 긴축으로의 선회가 없는 한 지금 기조에서는 귀금속 섹터 투자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조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무적의 삼성사로 달리고 있는 금은동 랠리가 어디까지 펼쳐질지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내 증시에서 구리 관련주, 전선 관련주의 움직임은 어떻게 따라가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 KTNG 가지고 오셨습니다. KTNG가 오늘 잘 가네요. 5% 가깝게 상승, 10만 2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상승률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KTNG 생각하면은 담배라는 사업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또 뭐 금연 열풍도 많이 불고, 근데 KTNG가 이제 우리나라 말고 해외 쪽에서는 지금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오늘 딱히 이렇게 뭐 주가의 급등을 KTNG 치고는 5% 내외는 이제 급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재료는 없긴 합니다만은 이제 저평가라는 인식이 좀 약간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측면, 그다음에 해외 모멘텀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담배라는 것은 딱히 그 비수기 성수기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작년 4분기가 좋았으면 올해 상반기도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24년도 4분기 매출이 5천억이 조금 안 됐죠. 4,963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200억이 넘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해외 매출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를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KTNG 재무제표를 보면은 느리지만 계속적으로 좀 약간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늘고 있는데, 그 해외 쪽인데 지금 중동 쪽에 이제 담배 수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270%, 그러니까 2월 기준이죠. 2월 기준으로 중동해양 담배 매출이 이제 전자담배가 아니라 관련한 담배인 것 같은데 270%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 담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나 의미에 들 정도로 굉장히 크게 수출량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관련한 담배, 이제 불을 붙이는 담배 말고 전자담배들을 많이 태우시는데, 사실 KTNG 입장에서는 관련형 담배가 많이 팔리면은 전자담배가 많이 팔리면은 관련형 담배는 그만큼 덜 팔리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아이코스라고 필립 모리스에서 만든 게 1등이었었거든요, 부동이. 근데 얼마 전에 KTNG에서 나온 리일이 국내 전자담배 시장을 1위를 석권했다라는 뉴스는, 다른데 이 전자담배 시장의 성장성이 KTNG 향후 주가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뭐 KTNG 쪽을 따로 이제 매매를 안 하시거나 분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KTNG가 부동산 사업도 굉장히 좀 많이 하거든요. 전체 매출의 10%가 훨씬 넘었었는데 그 부분 좀 약간 줄이고 있죠. 수원의 스타필드도 KTNG가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과천의 뭐 지식산업센터, 청라의 의료복합타운들도 다 KTNG가 하던 건데, 이제 KTNG 입장에서는 부동산 쪽을 좀 약간 줄이고 지금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담배 사업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약간 재밌는 뉴스라기보다는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좋은 뉴스인데, 어떤 거냐면 이제 행동주의 펀드, 이제 FCP라고 불리우는 행동주의 펀드가 행동주의 펀드는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모펀드 일종인데요. 개인들이 아니라 이제 기관들 위주로 구성있는 사모펀드를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재무적인 투자라고 해서 FI라고 부르는 돈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의 어떤 뭐 표현상 좀 그렇습니다. 간섭을 많이 하는 게 이제 SI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행동주의 펀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지금 KTNG에 대해서 주주총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주주 입장으로서는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배당이 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회사에서 주주들 입장에 대변해 주는 게 이제 행동주의 펀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KTNG 쪽에서 경영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을 때 KTNG가 나름대로 시장에서 좀 약간 퍼포먼스 있는 흐름을 좀 나타냈는데, 약간 필립 모리스랑 주가 비슷하네요. 네. 일단 오늘 5% 오른 부분들은 일단 하락을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약간 더 나왔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작년 12월 초서부터 지금까지 떨어지는 하락 추세를 완벽히 돌리는 추세다라고 하기에는 거래량이 약간 모자라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기관수급 위쪽에 KTNG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빨간색 선의 외국인, 그다음에 파란색 선의 기관을 보면 보통 이걸 차트를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연 이 종목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따르는 종목인지 기관 수급을 따르는 종목인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의 저점, 그다음에 고점, 그다음에 저점, 고점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했을 때 기관 수급을 따라서 KTNG가 움직이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 수급 잘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일까지 오늘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나타내기는 좀 종목 특성상 힘들고, 약간의 좀 러프한 조정 후에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TNG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산업인데 이 기업도 2025년 들어서 한번 가지고 오셨었어요. 네. 오늘 보니까 주가가 4% 넘게 급등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가지고 오신 이후로는 주가 탄력 굉장히 좋은데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를 보면 내가 잘해야지 득점을 낼 수 있는 경기가 있는 반면에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내가 득점을 얻는 경기가 있잖아요. 탁구라든가 배구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일 텐데, 송원산업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원산업이 이제 그 산화방지제 쪽에서 전 세계 이제
두 번째 마켓 셰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첫 번째가 독일의 바스프인데 글로벌 마켓 셰어를 보면 바스프가 한 60%가 조금 넘고 송원산업이 20%가 넘는데 지금 독일이 작년에만 하더라도 독일 내 이 화학 공장을 전 세계 거의 1위 화학 회사인데 11개나 이제 폐쇄를 하거나 옮겼어요.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에너지 비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기 이제 독일은 지금 원전도 다 없애고 거의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수입을 오히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를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공장을 폐쇄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으로 옮겼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올해 송원산업의 어떤 주력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산화방지제 글로벌 마켓 셰어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올라갈 것으로 이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최근에 좀 약간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가는 이유가 좀 약간 과거에 송원산업이 24년도 초에 이제 매각을 철회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회장님 지분 35%를 매각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사려는 쪽과 이제 이 팔리는 쪽의 가격 차가 괴리가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각을 철회를 했는데 최근에 오피셜로 나온 부분은 없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좀 어떤 특별한 재료 없이 더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좀 약간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팔고 싶은 게 있겠죠. 네, 예, 그 부분들을 시장에서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보면은 이제 많이 떨어졌죠. 주봉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23년도에 박스권을 보여줬던 가격대에서 작년에 1년 내내 그냥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학 업종이 작년에 엄청 안 좋았고 올해도 사실 실적은 나아지긴 힘들긴 합니다만은 이제 센티멘탈적인 측면은 좀 개선이 많이 됐죠. 그러고 나서 올 초서부터 약간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주봉상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이제 주봉은 금요일 날 거래량이 완성이 되니까 더 올라가겠죠. 정리를 하면 기술적인 분석상 거래와 함께 기존의 어떤 올해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2,500원대를 오늘 뭐 강하게 돌파를 한 것은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뭐 손색이 없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작년 말서부터 꾸준한 기관 매수세도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송원산업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원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양시장 좀 엇갈리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 안으로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좀 대형주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올해 연내 금리 2번을 인상할 것이다라는 발언과 그다음에 최근 관세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분리되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일단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결국엔 6만 원을 좀 넘어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고 지속적으로 자거래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코스피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수급에서도 뭐 그러한 것들이 좀
극명하게 나뉘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에서는 외국인이 5,500억, 선물시장에서는 6,600억가량 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시장 상세,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알테오젠이 좀 조정을 좀 받았고 하락 개수가 개별 종목별로 좀 큰 폭으로 좀 나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좀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아직 좀 상승세가 좀 덜 나온 대한전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진의 해적 케이블 2공장 신설이 25년도 좀 완공이 됩니다. 이로써 1공장과 2공장이 증설이 된다라면 해상풍력 케이블에 대한 캐파가 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남아공 대사 같은 경우에도 대한전선 당진 공장을 좀 방문을 하면서 남아공과의 협력 기대감들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좀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좀 눌림목 구간이 좀 놓여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단발성 시세를 노리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 점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해볼 만한 대한전선 만나보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마감의 기술은 최영지 전문가와 함께 꾸며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이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보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다른 장세가 연출이 됐고요. 공매도 이슈라던가 기준금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불확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밤 사이에 FOMC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략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미국 연준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점도표에서 나오는 향후 전망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점도표 분석 결과 이제 작년에는 12월 달에 15명이 2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1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해에는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몰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이 아직 확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결정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언급이 됐던 게 GDP 성장률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성장률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2.1% 정도 성장률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7%로 낮추고 실업률 전망은 4.3%에서 4.4%로 상향 조정하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DP 성장률이 하향이 됐다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그다지 좋은 이슈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GDP 성장률의 경우 그동안에 미국의 10년간 GDP 성장률로 봤을 때 2%대로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대로 낮췄다는 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4월 달에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관세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액 중에서 20%에서 30% 정도가 자동차와 반도체 쪽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4월 달에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만큼 코스피 지수 위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캐나다와 멕시코 쪽으로도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해외 법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 만큼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은 조금은 보수적이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결정이 났습니다. 대출
지금 우대 금리가 결정이 됐는데요.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동결을 한 만큼 중국에서 동결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무엇보다도 저는 중국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봐야 될 게 지급 준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급 준비율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은행이 고객에서 예금 중에서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게 인하가 되면은 유동성이 있어서 풍부해지고 금리도 같이 내려가면서 경기 부양에 있어서 긍정적이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준율 인하는 이번에 좀 보수적이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향후 중국에 대한 것들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쪽에서 원래 의존도가 높다가 관세 부과 때문에 조금씩 의존도를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중국 경기 쪽과 함께 좀 커플링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중국 경제와 함께 미국 경제도 함께 살펴본다면은 조금 더 전략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 경기와 함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중국도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이 지급 준비율 인하를 현재로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또 향후 결정은 어떻게 나올지도 우리가 팔로우업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까지 지금 GDP 성장률을 낮추고 있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또 우리나라로서도 좋은 소식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코스닥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고요. 0.18% 전일 대비 오른 2,633.24포인트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1.8% 거의 2% 가까이 밀려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724포인트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고요. 전일 대비 13포인트가량 밀려났습니다. 코스피 200도 0.7%, 0.5%대 상승세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좀 볼까요?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5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포착되고요. 개인 나홀로 매도세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나홀로 1,000억 원 가까이 매수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3월 20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벤트 하나하나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 GTC 개최가 됐고 또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기다렸던 것 중 하나가 FOMC였는데 간밤에 FOMC까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제 성장 전망치에 대한 불안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점은 그래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0.3%의 상승세 2,63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1.7% 넘게 하락하면서 725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 이유는 코스피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강했기 때문이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지금까지 모멘텀을 가지고 급하게 올라왔던 제약바이오 안에서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종목별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IT 투톱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장중 내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2% 넘게 급등세 보였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이후로 외국인들이 업종 내에서 가장 보율이 낮은 업종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반도체와 자동차였습니다. 외국인들의 보율이 낮아졌다라는 의미는요.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올 여력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확실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최근 들어서 시세가 좋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결국에는 종가가 6만 원대 위에서 형성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20만 원대에서 21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LG엔솔 1.2% 넘게 상승하면서 33만 원대. 다시 한번 시가총액 3, 4위가 바뀌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위권까지 빠졌고 LG엔솔이 3위권까지 진입. 현대차가 0.7%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현대차, 기아의 경우에는 소폭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정의선 회장은 다시 한번 나와서 새로운 비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0.48% 약보합권, 네이버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 조금 차익을 실현하려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5% 넘게 빠지면서 72만 원대, 이와 함께 9위권에서 10위권까지 빠졌고 네이버는 이제 10위권에서 9위권까지 올라온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포스코홀딩스 6% 넘게 상승세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안에서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포스코홀딩스 오늘 6% 넘게 급등세 나오면서 33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회장이 사면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요. KB금융 1% 넘게 강세 82,3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신한지주는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한 가운데 HD 현대중공업 오늘은 약간 쉬어갔습니다. 약간의 조정이었고요. 3.5% 넘게 조정받으면서 30만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오늘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1위권부터 3위권의 종목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알테오제는 무려 10%가 넘게 빠졌고 HLB는 7.6% 넘게 빠졌습니다. 알테오제는 최근에 기술 이전 수출 계약에 대한 소식이 있었고 그 이후로 주가는 약간씩 좀 밀리고 있는데요.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이 나온 날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고 그날 45만 원대를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무려 11% 가깝게 급락세가 나왔고요. 지금까지 매집했던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약간 좀 빠져나가는 듯한 수급이 이탈되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고 오늘 40만 원대 아래에서 37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코스닥 안에서 HLB 주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HLB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FDA에서 승인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국에는 내일을 기점으로 결정이 될 텐데 오늘의 주가는 약간의 공포였습니다. 7.6% 넘게 이 하락세 66,4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이외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는 소폭의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2% 조정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휴젤은 오늘 33만 원대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리그캔바이오와 삼천당생 모두 다 일정 금액만큼 빠진 가운데 클래시스 1% 넘게 반등세, 파마리서치도 1.4% 넘게 반등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거래소 쪽으로 외국인이 기관과 함께 4거래일 연속 동반 매수에 나서줬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오전에 장중에 한 달여 만에 2,650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역할이 컸죠. 연고점 높이면서 5개월여 만에 6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은 제약바이오주에 좀 불안이 컸던 것 같네요.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장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변동성이 꽤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유효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테마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테마주 중에서도 확실한 이유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접근해봐도 좋겠지만 불확실하거나 혹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올라가는 종목들이라면 조금은 좀 보수적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동양철관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전산장애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거래가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품절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 적은 거래량에도 주가가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품절주라는 거는 최대 주주 지분이 60%에서 70% 정도고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품절주의 경우에는 적은 거래량에도 크게 변동성을 움직여서 상한가에 가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는데 다만 그만큼 또 하락폭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동양철관이 상승을 한 원인에 대해서 전산장애 이후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더욱더 접근을 하는데 조심스럽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들도 크게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장세에서는 테마주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또 이런 장세에서 사실 수익을 얻어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접근할 수밖에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손절가 목표가 명확하게 잡고서 소액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나 명확하지 않은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매매를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밤에 미국에서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내일 시장 방향성에 결정이 될 만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라는 거는 미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인데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선행 지표를 종합해서 만든 건데 주요 지표로는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던가 제조업 신규 지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1월 달의 경우에도 전월 대비 0.3% 하락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에는 0.1% 정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었는데 1월 달에는 좀 둔화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조금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 경기 선행 지수도 조금은 둔화된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 선행 지수가 아무래도 둔화가 되면은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경기가 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투심 위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11시에 발표가 되니까요. 이 관련된 수치들 확인을 꼭 하시고 내일 우리나라 증시 대응하는 데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유의를 좀 해서 보수적으로 똑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미래 경기 흐름 예측하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오늘 밤에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둔화 전망 제시해 주신 만큼 뉴욕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야 할 텐데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로봇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로봇주인 이렌시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렌시스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감속기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이 되는 종목인데요.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안 솔루션 제품이라던가 가전제품에 사용이 되는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주요 거래처라고 한다면 코웨이라던가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이런 곳에 거래처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렌시스가 로봇 감속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감속기의 경우에는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컸는데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감속기라는 거는 로봇의 정밀한 동작을 구현하는 데 사용이 되는 필수 부품입니다. 네. 근데 국산화를 하게 됐을 때는 그만큼 기술력에 있어서 뛰어나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렌시스가 삼성전자를 이제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에 사용이 되는 이제 로봇 보핏에 사용이 되는 감속기의 주요 공급사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에 이런 식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다른 전자제품 업체에도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렌시스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첫 번째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로봇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글로벌로 로봇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 구글,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둘씩 로봇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로봇 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이 2021년에는 332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30년에는 1,6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성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로봇 사업을 하는 이렌시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렌시스의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그리고 우량한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차트적인 관점에서 타점이 나왔을 때 그만큼 안정감 있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렌시스의 경우에는 뭐 실적이라던가 재무 건전성에 있어서도 우수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9% 정도 증가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로봇 기업들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부진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증가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25%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유보율도 1000%가 넘습니다. 재무 건전성이 그만큼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발표가 됐던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우발 부채라던가 미상환 전환 사채 같은 경우에도 없더라고요. 그런 만큼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도 좀 불안정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봇 감속기 국산화 성공이라던가 글로벌 로봇 시장 확대 그리고 재무 건전성에 있어서는 뛰어난 기업이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 보면서 전략적인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4%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지금 구간대에서 위에 상단에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어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지만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발생한 만큼 또다시 모멘텀과 함께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매물대 뚫고 나서 위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오늘 일목균형표 기준선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고 마감을 했고 최근에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서 골든크로스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래량도 같이 동반이 돼서 저는 이 골든크로스 자체가 타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의 경우에는 이제 저항을 많이 받은 구간대인 6,2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제가 4,500원대를 잡아드리고 싶은데 왜 4,500원을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갭상승한 구간대가 있습니다. 갭상승한 구간대가 그만큼 매물이 비어 있어요. 이 구간대를 지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강하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갭이 만들어진 구간 이전 구간대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은 더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구간대가 바로 4,500원 구간대인데요. 그래서 4,500원 손절가로 잡아보시면서 전략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봇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직접적 수혜가 기대되는 이렌시스 설정해 주셨습니다. 로봇 감속기의 국산화 성공 소식을 전해준 기업으로 기술력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공급사이기도 하고요. 소형주이지만 영업이익 잘 나오는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6,200원 선으로 설정을 해주셨고요. 손절가 4,500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렌시스 오늘 종가는 5,320원에 만들어놨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의 5세대 HBM3E가 엔비디아의 최근 감사에서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대만의 IT 전문지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5세대 HBM3E가 엔비디아의 품질 인증을 이르면 6월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HBM3E의 성능과 안정성이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의 인증을 받으면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은 AI 및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첫 회동을 갖고 청년 취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서울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로비에서 직접 이 대표를 맞이했으며 두 사람은 1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표는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세상에서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삼성이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동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 반도체 AI 인재 양성, 반도체 특별법, 상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가 18년 만에 보험료율을 13%로 소득 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협상을 벌여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13%로 올립니다. 소득 대체율은 내년부터 40%에서 43%로 인상합니다. 여야는 군복무에 대한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습니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습니다. 또 법안에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한치족과학회와 동국제약이 제17회 잇몸의 날을 앞두고 오늘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구강건강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임플란트 성공과 실패, 사후관리가 좌우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서량조 대한치족과학회 회장과 홍보대사 최보람 씨를 비롯한 홍보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까지 나오면서 치아는 대체할 수가 있지만 잇몸의 기능은 대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한치족과학회는 17회째 잇몸의 날을 만들어서 잇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잇몸의 날은 매년 3월 24일로 이를 제정한 대한치족과학회와 동국제약은 하루 3번 이상 칫솔질, 연 2회 스케일링, 사이사이 치간 칫솔 사용을 뜻하는 324 수칙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